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혹시 이끼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본 이끼섬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을 내신 분을 모셨는데요. 인하대학교 복희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이끼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무너진 고조선들을 어떻게 사방으로 흩어졌을까? 한국 남쪽에는 뭐가 없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끼섬이라는 섬을 알게 됐죠. 왜 우리가 이제 그 이끼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끼섬 가서 이제 그 처음에 박물관 갔는데 우리나라 고대 유물들 환두대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 남부 지역에 유물이랑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런데 이제 이끼섬에서 보면은 우리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예. 곳곳에 스며 있었는데 이제 신사 비슷한 게 있고 입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결신라 뭐 이런 유적들 그 표식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쳐다보게 됐어요. 환두대도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또 가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한 거죠. 어쩌면은 일본 역사를 볼 때 혼슈가 중심이 아니고 큐슈가 중심이었을 때는 한국계의 선진 문화들이 우선 걸쳐서 안주하는 데가 이끼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종 때 그때 그 이끼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기록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끼섬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 맞고 얘들이랑 좀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 세력인 거야. 사신이 와도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조선 때도 그런 현상이 보여요. 이끼섬으로 보내는 사신이랑 일본 그 큐슈로 보내는 사신이 다르잖아요. 아마 그 이끼섬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쟤들이랑 조금 달라.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대륙과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진출하는 과정에 이끼섬에 대한 존재는 익히 인식이 돼 있었을 테니까 그게 이제 문헌적으로는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일기국, 이끼도 자체만 가지고는 고려시대 때 등장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서 하나 이 책을 쓰면서 아쉬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 일기라는 이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분명히 그 이전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일기라는 이름은 그 차이나게 문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발음 썼는데 실제 신라나 발해나 아니면 가야에서 쓰던 이름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 그거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네요. 내가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과정에 책이 한 반년 늦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서기를 꼼꼼히 봤던 것들 중 하나가 혹시 이끼섬을 신라나 일본의 이런 등등에서 부르는 어떤 고유한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하다가 그걸 못 찾고 엉뚱한 일만 정리한 거예요, 제가.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누군가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건 뭐 일본 그 큐슈의 옛날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그건 이제 못 해놨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그래서 이제 문종 때 등장한 이후에 한 200여 년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원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이제 정벌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그때 기록에 등장한다고 그렇죠. 돼 있죠. 아까 뭐 전진기지 역할, 뭐 그런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고려사 충렬왕조에 많이 나온다고요? 고려는 일본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죠. 예. 그러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는데, 예? 그러자 잘 지내고 있는데 원나라가 이제 제대로 한번 하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려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원나라에서 자꾸 이제 군대를 만들고 정도행성을 만들고 해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간 거죠. 끌려갔는데 그 하포에서부터 이제 그 배를 만들고 하는 거. 더더군다나 그 원나라가 고려를 끌고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함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고려에서 전함 다 만든 거 아니고 원나라 군들의 그 전함들은 대부분 그 원나라 자체에서 쪽으로 해갖고 와요. 예. 해갖고 오는데 배를 시원찮게 만들어 갖고 배들이 다 절단 나는 거죠. 예. 그 이제 뭐 아까도 뭐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제 고원연합군이 일본 열도로 이제 향하는 가운데 뭐 고려군은 또 연합군은 지금 뭐 하포 지금의 거제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끼섬을 거쳐서 가는 걸로 돼 있고 또 중국 지금의 강남에서 또 이제 원나라 군사가 이끼섬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기록이 지금 문헌적으로도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원사에 있지요. 원사에? 예. 예. 그 원사에 등장하는 그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 몽골 전쟁사에서 가장 뼈 아프게 패전한 게 일본과의 전쟁이잖아요. 예. 예? 우리도 덤탱이 쓴 거지만은 일본과의 전쟁인데 한 10만 군대가 와요. 예. 10만 군대가 오는데 돌아갈 배가 없는 거지. 예. 돌아갈 배가 없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배를 시원찮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군대는 별로 피해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게. 아, 그래요? 고려는 거기 이제 배가 잘못해 거기서 이제 고려는 고려 군대끼리 이제 빠져 있는 거고 그 원나라 군대는 들어왔는데 원나라 이제 배가 다 날아간 거잖아요. 날아갔으니까 거기 뭐 적응도 잘 안 되고 실제 그 바닥 기후라는 것이 어떤 때는 습하고 어떤 때는 뭐 쨍쨍 내리치다가 저녁 때 서늘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 그런데다 보니까 그 원나라 군대들은 어디에서 모병을 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심한 파도도 못 견뎌 왔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파도도 못 견딘다가 올라왔는데 이끼섬에서는 그들이 생활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서 병도 걸리고 더더군다나 그때 질병이 창고라는 계절이잖아요. 창고라는 계절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았고, 근데 이제 돌아갈 배는 다 이제 다 없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몇천 명도 안 돼서 그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원정군으로 왔던 그 사람들은 이끼섬에 예. 난민이 된 거죠. 예.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더 문헌적인 기록이 더 자주 등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보면 이제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기록에 보면 이제 일본왕과 외인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좀 달리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 되죠. 예. 그 얘기는 좀 어떻습니까? 세종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랑 예. 그 관계는 좋고 일본이랑 관계, 대마도랑 관계는 안 좋고 예. 대마도고 요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고려 말쯤에 이상한 행보를 해가지고 조선에 적이 돼버리잖아요. 예. 조선에 적이 돼버리니까 저 태조 때도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끼섬 뭐 대마도 이런데 다 정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마도는 조선 땅인 거예요. 예. 조선 땅이었는데 세족이 자기가 즉위하고 나서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대마도를 속식이니까 대마도 정벌을 해버리잖아요. 정벌했는데 1차 정벌에 실패하죠.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선에 이제 군대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2차에서 체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체민 유지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세종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쌀매가마 주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 큐슈, 혼슈, 그리고 이끼섬 예. 이거를 세 개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세 개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끼섬 일대는 도둑놈이 소굴인 거예요, 이거는. 예. 도둑놈이 소굴이니까 이끼섬까지 조선에서 그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큐슈가 가까운 게 큐슈한테 잘 달래갖고 야 니들이 좀 해결해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큐슈에 갔던 조선 사신 하나가
그 뭐 돌아오는 건지 가는 건지 해서 이키섬에서 죽잖아요. 예. 이키섬에 가면은 그 조선 사신이 와서 죽었다는 그 바다가 있어요. 앞바다가. 예. 그 앞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를 어느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세종 때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었겠구나. 지금 이제 이끼섬을 우리가 이제 그 문헌 기록을 통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일본하고는 확연히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외라는 어떤 왜구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제 왜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쪽 한반도 쪽에 그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왜라는 표현이 지금 왜구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고 또는 이제 뭐 진수의 삼국지에 보면 동이전에 왜인조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왜인이라는 표현, 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왜와 왜인 또 왜구 요즘 이 개념이 약간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당시 외인들은 예. 이거 당나라나 신라 이런 데서 왜라고 부르는지 잘 몰랐잖아요. 모르고 자기들도 그 왜 그러고 다닌 거잖아요. 아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 다 한문 배워보고 그러니까 왜가 예. 결코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일본어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외인이다 어쨌다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이름을 일본어로 나라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왜라는 건 나라 이름인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왜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나쁜 것 뜻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외인할 때는 뭐 좋은 그 일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예. 왜구라 그러면은 이제 도둑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일본계 도둑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네, 일본계 도둑놈들. 그 일본계 도둑놈들을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 고려 후기부터 왜구라는 말 쓰는데 예. 뭐 도둑놈이 먼저 시기 정해놓고 하나요? 계속 다 일어나서 시시때때로 다 하는 거지. 예.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그 왼수같이 싫어하는 도둑놈들.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신라구 아니에요 신라구. 신라구. 일본은 신라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와서 막 해집고 돌아다니고 갈취해가고 뜯어가고 훔쳐가고 막 그랬으니까 도둑놈들이라 그랬던 거겠죠. 예. 저는 그 왜구의 시작이 예. 바로 원나라 있죠. 예. 원나라의 군대들 돌아가지 못한 군대들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원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실패하고 이끼섬에 남아있던 그 돌아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던 원나라인들 또는 고려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왜구의 어떤 시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그 분명히 사진할 때도 조선시대 사진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외국 좀 잘 챙기라고. 그러니까 그 규슈 그쪽에서 아 이거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을 안 듣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적들이 집단이 됐는데 원나라 군대들이 거기서 주저앉기 전까지만 애들은 사실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예.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덜컥 나와. 그러면 원나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10만 명이 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있겠지만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일본계 사람들이 아니고 고려계 사람들이 아닌 이상해야 예. 거기서 어떻게 존재를 하겠어요. 자기들 스스로다가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노젓는 것도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지들이 이제 싸움 좀 이제 원래 하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흔히 고려 말에 그 왜구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기록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고려 후기에 워낙 이제 왜구의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왜구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천재문에도 그런 것들을 좀 그 피해를 좀 막아달라는 이런 기도문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볼 때 예. 가장 장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그 왜구와의 전입니다. 왜구.
왜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막부 있죠. 예. 일본 막부랑 전쟁한 게 아니고 왜구랑 한 거라니까요. 예. 이 도적놈들이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적들이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적은 이거는 규율도 없고 어떤 집단 형성이 안 되니까 교섭도 안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배가 오면 우리가 배 보내서 두들겨 패고 쏘고 이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도 이제 그 전란이 크니까 고려가 사실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 붕괴가 되잖아요. 아, 붕괴가 되는데 뭐 불경을 깎아서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몽골 침입 때는 우리가 불경을 해가지고 팔만대장. 팔만대장경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때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천에 들어가면서 단군 할아버지한테 단군 조상한테 왜구점 막아달라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근이 예. 강화도 참정단 가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네, 강화도 참정단 가서. 몽골 침입 때도 우리는 단군 이렇게 해서 막았는데 예. 이제 왜구가 오니까 다시 또 한 번만 좀 막아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컸길래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국가에서 보내는 거예요, 제사를. 예. 이제 그런 그 기록도 남아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 왕조가 이제 개창되고 나서 태조실록에 보면 그 왜구의 피해, 그 왜구의 어떤 약탈 행위의 기록, 규모의 기록이 있다고요? 엄청나요. 예. 엄청나서 그 실제 우리가 북방 영토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북방에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왜구들 때문에 고려의 주력 군대들 있잖아요. 고려의 주력 군대들, 조선의 그 초기 주력 군대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 왜구들 커버 안 하라고. 이게 도적들이 상대방이 어떤 그 교섭단체가 있으면은 주고받고서 휴전도 하고 종전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건 그게 없는 거예요. 이놈들의 왜구가 대마도에 있는 놈인지 이키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키섬 밑에 있던 오도에 있는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이 안 되니까 이거 때려잡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무리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모든 군대들이 다 거기 투입이 되는 거예요. 북방은 텅텅 비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 태조 이성계의 출현이 사실 이 왜구의 출몰하고도 깊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렇다 보면 조선 건국이라는 것도 이 왜구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왜구를 그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공이 예. 드높아지죠. 그 왜구랑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주에 들어와서 예. 이제 뭐 전주에서 이제 그 회식을 하는 거죠. 회포를 풀고 오는데 거기서 그 이성계가 큰 뜻을 먼저 딱 이제 내가 앞으로 뭐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전주가 예. 어쩌면은 이성계의 가장 처음 큰 뜻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한국주 유방이 그 패군에서 이제 딱 이 예를 시작하잖아요. 풍패지관. 네. 그래서 풍패의 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조선의 건국 과정에도 이 왜구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북방 영토 있잖아요. 예. 북방 영토를 놓치는 과정에서 왜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예. 결국은 이제 뭐 조선을 개국한 그 태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지금 말씀하신 왜구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스시마하고 이제 정벌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죠. 있었죠. 하여튼 뭐 그 왜구들의 피해가 워낙 막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고려 후기 또 조선 초기에 이런 어떤 정벌 정책도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 때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정벌보다는 회유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뭐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 스시마나 이키시마 이 이키섬에 대한 정벌은 왜 좀 회유 쪽으로 돌아선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이제 세종이 볼 때 대마도나 이키섬에서 필요한 거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조선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예. 자기 존재감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필요한 거는 쌀 몇 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 물품을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세종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 예. 북방 영토. 북방 영토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니까 그 북방 영토에서 실전을 하든 않든 간에 모든 군사력은 실전 준비태를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가다 보니까 대마도나 이키섬으로 군대를 돌리면은 전선이 양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쌀말이나 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물품 주고, 소금간장 주고, 콩 주고, 그렇게 하고 모든 군사력은 북방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나라한테는 사정적으로 하고, 여진족들한테 달래고 안 되면은 가서 푸시엘에서 잡아뜨리고, 명나라도 안 되면은 태종 때는 명나라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전쟁 한번 하자. 명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그 세종 때 그런 식으로다가 회유책으로 들어간 거는 북방 영토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책적인 주안점이 달랐군요. 완전히 달랐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세종이 이걸 갖다 완전하게 조선에 못 끌어들이고 어정쩡하게 대했던 것이 이키섬 이런 거죠. 대마도로 이걸 그 완전하게 정리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된 것이 그날 그 훗날 큰 환란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에도 보면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주안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조선 중기에 오히려 그 이키섬이나 대마도에서 이제 그 세력을 키운 왜구들이 조선의 남쪽에서 그 왜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많이 일어나죠. 예. 많이 일어나는데 세종 때는 이제 거기서 뭐 양식은 300석이면 300석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거기는 이제 쌀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안 돼. 특히 대마도. 예. 이키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산이 돼요. 탄수화물이 생산이 되는데 대마도는 안 되거든. 아. 대마도는 안 되니까 대마도 사람들을 먹을 만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풍족하게 보내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쌀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게 중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특히 대마도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깜봐도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0석 주던 거를 야 안 돼 400석으로 줄여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쌀 받아 먹던 대마도 사람들 가만히 못 있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렇다고 대마도 사람들이 혼슈나 그쪽으로 가는 것보단 부산 그 한국 조선의 남쪽이 훨씬 편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예. 들어오는데 그 세조 때 뭐 성종 그 원절에만 해도 조선에 군대가 있었는데 그런 거 처리 군대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연산군, 중종, 명종 이쪽으로 보면은 군대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으니까 그거 난을 당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약탈을 해서 약탈한 만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어느 정도 뺏기고 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졌던 것이 이제 그 나중에 크나큰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뭐 삼포왜란이라든지 이제 뭐 사령된 그런 거죠. 왜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지금 보면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키섬이 거리상으로는 이제 큐슈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런데 왜 조선에 이렇게 그 더 의지를 하게 되는지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큐슈나 혼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면은 예. 조선한테 의지했겠어요? 인정 못 받은 거죠. 어떤 정치적 상황. 정치적 상황이 큐슈나 이쪽 번에서 볼 때는 예. 도둑들이니까 여러 가지로 무지를 그러니까 이제 야, 니들 도둑놈들 여기 근접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찔러 보는 거죠. 저기 찔러 보니까 이제 그 조선에서는 여기 그런 문제점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너는 너, 저건 저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나마 좋은 거지. 여기는 사람 대우를 받는 거고 큐슈가 왜 사람 대우 못 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람 대우 해주는 게 훨씬 낫지. 그런 거죠 뭐. 예.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16세기 들어서 가지고 결국은 이끼섬이
조선의 영향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조일 전쟁, 흔히 얘기하는 임진왜란을 이제 당하면서 그 역할이 상당히 많이 좀 변하죠. 그 전쟁이 조일 전쟁 때는 이키섬에서 예. 큰 역할을 하죠. 예. 거기가 일본의 그서 볼 때는 이제 그 조선 침략의 전초 기지가 된 거죠. 예. 군함이다, 양식이다, 뭐 이런 걸 거기다가 다 이제 제껴놓고 거기서 다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의 그 조일 전쟁 때 일본 군수 창고가 예. 이키섬 그냥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고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 예.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조선이랑 일본이랑 원수가 된 거잖아요. 원수가 됐으니까 서로 교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키섬 입장에서도 조선 와서 뭐 달라고 하기도 어렵게 됐고, 예. 지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온다 하더라도 이놈은 그냥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통신사라고 해서 그 일본이랑 조선이랑 국교가 정상화 되면서 예. 다시 재개하면서 그 조선에서는 이 길을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공식적인 루트에서는. 왜냐하면은 일본의 정부는 에도에 있었거든요. 예. 에도 막부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대마도에서 바로 히로시마로 통해서 그 앞으로 해가지고 오사카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의 주력들이 이제 그 일본 에도로 가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키섬은 임진왜란이라는 그 조일전쟁이 끝나면서 조선의 많은 포로들이 예. 이키섬에서 나가사키로 해가지고 노예로 어마어마하게 팔려갔거든. 그러니까 그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불구 대천지 원수의 땅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조일 전쟁을 거치면서 예. 이키섬이 예. 조선의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식으로 안 좋은 인식으로 갖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공식적인 그런 건데 비공식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공식적으로는 그 뭐 소통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선 사람들의 가장 아픈 땅이 이제 이키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에도 막부하고의 소통이 네. 이키섬을 거치지 않고 네, 그렇죠. 기타 큐슈를 나중에. 통해 가지고 네, 나중에. 바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키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네.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사라지는 예.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뭐 지리적 환경에서부터 어떤 문헌에 기록된 이키섬의 어떤 그 의미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 야요이 시대부터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키섬의 이제 대표적인 그 야요이 시대면 뭐 우리로 치면 고조선 후기부터 시작되는 시대니까 고조선의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런 흔적과 연관된다고 보는데 이키섬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기 보면 하루노츠지 유적이라고 있죠. 예. 그 유적 전경이고 그 위에가 유적 안에 있는 부분적인 건데, 여기가 보면은 이 전체 이키섬에서 가장 그 평탄한 지역입니다. 평탄한 지역이고 주변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지역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해일 같은 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이제 막아지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당시 한 시대만 쓰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쓰여져요. 계속해서 쓰여지니까 큐슈 쪽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야요이 문화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은 한국계 그런 야요이 문화를 그 가지고 있었던 4만 개 사람들이, 예. 아니면 고조선의 후예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 문화를 일으켰던지, 예.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요. 만약에 후자였다라고 그러면은 한국 그 상고사에서 고대사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서 가장 좋은 그 연구 표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역사 연구를 할 때 그 중심 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다? 그 원형이 남아 있거든요. 고조선의 후기 문화가 어쩌면은 저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본래의 중심지에서는 여러 정치 문화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예. 그 원형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 오히려 이제 주변 전파부 쪽에서는 예. 그것이 오롯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하루노츠지 유적은 예. 우리의 이제 고조선 시대 후기의 문화를 좀 볼 수 있는 예. 그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가능성. 있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름을 쓸 때 예. 이키섬의 역사와 문화가 아니라 예. 아니 그 앞에서 못을 박았잖아요. 한국에서 본. 예. 예? 한국에서 본. 그래서 그거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일본 땅에서 됐으니까 일본 문화 입장에서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앞에서 쭉 설명을 해왔지만은 이것처럼 이키섬은 늘 일본에서도 이 어떤 때는 일본이고 어떤 때는 일본 아닌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예. 것 같은데 예. 유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좀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옥기도 있고 토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그 뭐 옥기나 목걸 이런 것도 신라나 가에서 막 다 나오잖아요. 예. 다 나와요. 저런 토기들요. 우리 저 광주 박물관 가잖아요. 예. 그 광주 박물관 가면 저런 비슷한 토기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저런 목걸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신라 가역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기본적인 문화 토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토양 같은 경우는 한국 남부지는 거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지금도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 뭐 그 아류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무시하고 뭐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꼭 그럴 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키섬이 일본 고유 문화의 전통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곳이다 할 경우에는 조몽시대 때 유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각주 부분에 좀 눈이 뜨이던데 예. 지금 일본 학계에서는 한반도나 이제 일본 열도에서 발굴되거나 발견되는 그 차이나계 유물 예. 이런 유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해석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사실 차이나계 그 중국계 유물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물이 예. 100개가 나왔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한국계 유물이 30개가 나왔어. 그 중국계 유물, 차이나계 유물이 5개가 나왔어. 예. 그럼 그 5개로다가 100개 유물을 다 엎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예. 그러면은 그 문화라는 그 문화 현상에서 연구를 할 때는 절대수가 뭐냐면은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일본계가 60개가 있어. 그럼 그 한국계가 30개가 있어. 나머지 중국계다 그러면은 그 연대나 이런 거 쭉 따져볼 때 일본계가 주류계 있지만은 그 중에 보니까 한국계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건지 한국주의로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5개, 10개 나오면 중국계로 갖다가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 그쪽에서 영향을 받은 거지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일본 학자들이 예. 외국 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게 와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일본에서 일본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목 문화거든요. 조목 토기들은 외부의 영향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목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대가 펑 뜨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일본이랑 바로 직결시키기에는 굉장히 희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지역적으로 조몽의 토기가 전 일본 열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은 굉장히 외래 문화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고 그럴 때도 일본 사람들은 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서 왔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도 보면은 메이지 유신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일본 고유 문화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 학자들은 그렇진 않고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문화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일본이 소화흡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요이 시대 이후에 이제 고분 시대 들어서면서 이키섬에서 이제 가장 먼저 발견되는 유물 그 고분 중에 하나가 이제 5세기에 들어서서 오츠카야마 고분이잖아요. 고분 시대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일본의 역사 분기를 할 때 예, 그 조목, 야요이, 고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예, 고훈 시대라는 거는 석실묘라는 얘기죠. 돌장구 무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장구 무덤 얘기를 하는 건데 돌로 무덤을 지은 시대 뭐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돌로 무덤을 짓는 시대는 그 어떤 방법은 진짜 한국계 무덤입니다. 그런 아니면은 적어도 기술자가 갔든지 예, 그 돌로 무덤을 지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째 무너지질 않아요. 예, 무너지질 않는다고. 그런데 돌로 이렇게 이제 켜켜 있는 것도 돌판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보존이 되고 또 하나는 돌을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부대에도 취급이 가능한 거예요. 예, 흙먼지 무덤으로 하면 못 들어다녀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양식들의 무덤이 그들이 얘기하는 북방계들은 늘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늘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중국계 무덤들이 차이나계 무덤들이었다면 돌 무덤이 아니라 벽돌 무덤을 썼겠죠. 예, 벽돌 무덤에 돌 무덤을 쓰는 거잖아요. 돌 무덤을 쓰고 그것도 묘실이 있어. 예,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묘실이 있거든요. 그 묘실 문화가 그 돌로 지은 묘실 문화가 AD 뭐 2세기, 3세기, 4세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키섬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 와, 그 조그만한 작은 섬에서. 네. 그런 형태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좁은 구역에서 비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벽화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 거의 없고. 이키섬이 나가사키 현에 소속돼 있는데 나가사키 현에서 발견되는 것의 60%가 이키섬에서 발견된다는 그런 비율적인 것도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6세기 말 7세기 초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일본식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방 후원본의 형태가 이키섬에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새롭게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전방 후원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일본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건 나가사키나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많이 발견되는 건데 예. 전방 후원본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사실 전방 후원본 얘기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키섬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로코 고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 전방 후원분인데 그게 이제 전체 나가사키현에서 가장 큰 전방 후원분입니다. 저쪽에 지금 보이는 게 문이고 저 뒤로 쭉 이제 떨어져 있는데 예. 그 전방 후원분이라는 것이 이제 왜 저렇게 됐는지 전방 후원분이 됐는지는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게 천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전방 후원분은 일본에 굉장히 큰 전방 후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게 120년 전 이런 때 그거 다시 공사한 겁니다. 그거. 예. 위에다가 쌓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뭐 저것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방 후원분을 들어가서 사진을 다 찍은 겁니다. 예. 그게 그 사진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오른쪽이 천정 사진이고 예. 왼쪽이 벽면 사진인데 저거는 일본 보고서에서 저 사진 못 봤어요. 근데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거 말고 그 묘도에 들어간 거기 바위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찍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그림에서 보니까 저게 중국 집안에 있는
그 우리나라 그 고구려 고분 있잖아요. 예. 고분이랑 비슷한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고 이거 보면은 오른쪽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잘 돌만 다듬어서 불상 새겨 놓고 하면은 석굴암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저 무덤이 전방 후원분의 묘실이 짜졌나 알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예.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방 후원분의 연대라는 거죠. 예. 연대. 그러니까 뭐 6세기, 7세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예. 선생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호남 지역에 전방 후원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방 후원분들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일본의 그 어떤 시대 구분을 할 때 예. 조몽, 야요이 고분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고분 시대라는 것이 AD 3세기, 4세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석실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무덤의 연대에서는 돌무덤, 벽화무덤, 전방무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고 4세기, 5세기 경에 일본은 석실묘가 유행이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예. 그거 끝나고 6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에 전방 후원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전방 후원분이 한국에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호남 지역에 있는 전방 후원분의 연대가 3, 4세기가 되잖아요. 예. 3, 4세기를 편년을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고분 시대 있잖아요. 전방 후원분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고분 시대와 예. 호남 지역에 있는 전방 후원분 연대는 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호남 지역에 있던 전방 후원분들 세력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방 후원분을 토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뭐 했다 어쩌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임나일본 세웠다 어쩌다 하는 거. 예. 그게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고분의 양식 변화를 통해서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그 고대사를 네.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네.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과연 문헌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을 내면서 호남 지역이랑 충청도 지역이 변환 같고 예. 변환의 후예가 임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반도 특히 이제 변환이 변해서 가야가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변환의 주민들이 오히려 세국과 임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고대 한일 관계에서 예.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인 전방 후원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기원 문제가.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기섬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전방 후원분 예. 6세기, 7세기 초 요때 발견되는 요 전방 후원분들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예.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한반도 남부 쪽에서 발견되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 발굴되는 전방 후원분의 형태들이 어떻게 이기섬을 거쳐서 일본 열도로 들어갔는지를 밝힐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 단지 여기는 내가 이제 전제를 하나 둬야 되는 것이 예. 진짜 한국이랑 일본 큐슈 이쪽 있잖아요. 전방 후원분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현재 나와 있는 서로의 조심스러운 가설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걸 같이 맞춰보니까 퍼즐을 맞춰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런 고분 연구를 통해서 역사를 좀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면서 이제 못했던 거는 일본 각지에 그 소장돼 있을 이기섬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예. 그건 많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어디에 베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제 연구를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이기섬 연구를 해가지고 동아시아사에서 이기섬의 역할, 이기섬의 그 역사적 위상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줬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게
그 이끼섬 하면 이제 또 대마도를 빼놓을 수 없는 그 섬이잖아요. 그 대마도에서 우리가 또 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유적지가 야타테야마 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야타테야마 고분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고분 시대 얘기를 하면서 석실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얘기했지만은 조선 많은 사람들이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였다는 거. 예. 그거는 뭐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대마도도 조선 영토를 하고 싶은데 조선 사람들이 야, 이 자식들 니들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영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관리하기가 힘든. 나오는 게 없는 거. 예. 그런데 나오는 게 없는 그런 그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그 신라계나 가야계 혹은 고구려계가 가지고 있었던 고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석실 고분이. 예. 석실 고분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대마도에 인식했던 그런 것들이 예. 그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고려시대도 그랬을 것 같고. 고려시대 때는 조선시대부터 월등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역사적인 그 문화적 DNA 있잖아요. 대마도의 DNA를 설명을 할 때 앞서 말씀하신 그 고분들 있잖아요. 예. 그게 하나의 증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마도가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굉장히 척박하고 그 제초제가 없으면은 지금도 그 농사 못 쪄먹어요, 거기는. 역사적인 그 DNA를 찾을 때 그 흔적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경제적인 중요도나 이런 걸 따져볼 때 현저히 가치가 없는 거죠. 이끼섬에 비해서는. 이키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경도 있잖아요. 한경 그 산지나 경제적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역사적인 DNA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은 어떤 그 국가적인 역할에 있어서 대마도는 위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소한 우리 한국사 입장에서 바라본 이끼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키섬에도 오래 산 분들 보니까 예. 꼭 우리 이웃집 동네 같은 이웃집 동네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 사실 키우시나 이런 게 봐도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키섬을 갔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서는 진짜 일본 사람이 하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었어요. 맨날 역사나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끼섬에 가서 우리가 한번 몸소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전거 타고 1박인 그렇게 2박 3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언덕 거기도 있고 일본에 있는 고약한 그렇게 삐쭉삐쭉한 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 예. 그냥 이렇게 우리 이웃 동네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오래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모습이 나는 굉장히 정겹게 느껴졌다. 예.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끼섬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특히 올해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사 문화 교류를 해왔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끼섬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중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